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인생 100세 시대 자산운용과 삶의 변화 그리고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령화 사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100세까지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오래 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장수가 축복이다라는 시각인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또 한쪽에서 시각은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가장 현재 오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보다 또 어린 뒤에 올 우리 후배들은 더 오래 살겠죠. 여기 또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도 제가 친한 사람들 저녁에 이제 소주 한 잔을 같이 했었는데 술 한 잔 하는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한 친구가 자기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한 15년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 20년 전이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하도 잘하니까. 근데 이런 일이 우리가 보질 않아서 그렇지 주변에 이런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장수가 과연 좋기만 한 거냐. 이런 고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내가 건강하고 잘 살면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장수가 내가 또 잘못되면은 이게 또 굉장히 또 삶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떤 가치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고 이 속에서 우리가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좀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88년도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TV에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이제 박보검 좋아하시죠? 탤런트. 박보검 탤런트가 일본에 가가지고 바둑대회에서 상금을 5천만 원 타갖고 옵니다. 실제 모델이 이창호 구단이 모델이세요. 이창호 구단이 이제 일본의 후지츠베에서 1등을 해갖고 상금을 받아옵니다. 그 당시에 최대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응창기배가 생기면서 상금이 바뀌는데, 물론 거기서도 우승을 하셨죠, 이창호 국수께서는. 거기서 이제 이창호 국수 모델에서 박보검이 이제 5천만 원 타갖고 오니까 쌍문동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성동일 씨가 그 당시에 지금은 사라진 한일은행 대리였었죠. 한일은행 대리. 지금 이제 한일은행은 이제 아마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은행에 예금하는 게 최고다. 물론 최근엔 적게 금리가 떨어져서 15%밖에 안 되지만, 예.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요즘 금리 5% 오른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88 올림픽 때는 15% 그것도 금리가 좀 내려서. 근데 은행이 최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가 라미라는 여사가 쓸데없이 왜 그런 돈을 은행 갖다 맡기냐고. 요즘 일산이 뜬다고, 일산. 일산 땅이나 사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때 또 이제 한번 연대 의대생을 보낸 의대생 엄마.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탤런트가. 아니, 요즘 강남에 대치동이 뜬다는데,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 엄마라고 그러죠. 경상도 분이니까. 엄마 아파트 사라고. 엄마 아파트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금리에 높은 예금을 할 거냐, 땅을 살 거냐, 부동산을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세 중에 누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네? 다 잘 벌었어요. 다 잘 벌었죠. 여러분들 은행 예금이 15%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15%면은요, 내 돈이 5년에 한 번씩 2배가 되는 거예요. 복리로. 제가 만약에 5억이 있어요. 저 5억을 주고 저한테 만약에 15%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아파트도 안 사고 예금에 넣고 그냥 은퇴할 거예요. 왜냐면 5억이 5년 뒤에 얼마 되겠어요? 10억. 10억이 5년 뒤에 얼마 돼요? 20억. 20억이 5년 뒤에 얼마 돼요? 40억이 되죠. 물론 이제 땅값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이건 100% 안전한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금리도 높고 이 도시가 계속 커져가요. 그 인구가 서울에 모이고 인구 구조가 인력이 굉장히 인구가 많아지죠. 그게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도시도 더 커지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개발되고 당연히 그 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든가 이런 자산 운영에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세대부터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서구 사회라든가 옆날 일본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태어 46년생부터가 시작이 돼요. 베이비붐. 보통 전쟁 때는 아이들 잘 안 낳아요. 전쟁 때는 전쟁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그 대상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뭐 요즘은 과거보다 덜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고 그 여성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출산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중에는 당연히 출산율이 낮아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이를 그때부터 사회가 좀 안정이 되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945년도에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전쟁을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55년생부터 그 인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서구 사회보다는 당연히 인구가 좀 늦게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55년생부터 많아지게 돼서 뭐 이 표도 나오지만 제일 유명한 게 50년대생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들이 몇 년생들이 제일 유명하세요? 그렇죠. 58년 개띠분들에서 유명한 거예요. 왜요? 그분들부터 본격적인 대량 출산이 한국 사회에 시작된 거예요. 약 90만 명 정도 태어나요. 그다음에 60년생도 80만 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71년생들이 제일 많아요. 71년생들이 11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55년생부터 한 74년생까지 20년간에 걸쳐서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조예요.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넘어요. 1600만 명이 넘어요.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명이 넘죠. 여기에 3분이 넘는데 생각해 보세요. 55년생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쵸. 67이시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20년간에 걸쳐서 만약에 60세에 정년퇴직한다고 그러면 지금 55세 분들은 정년퇴직하셨죠? 20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정년퇴직에서 나오겠죠. 60세 정년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또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냐. 여기에 또 이유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건보료 많이 올랐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다 칭찬해요. 근데도 그러면서도 또 건보료 많이 내면 싫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받는 복지는 좋지만 복지에 대한 비용을 내라 그러면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 복지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가 앞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더 오를 것 같습니까?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더 오른다고 봐요. 왜 오를 수밖에 없느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50% 이상은 75세 이후에 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노인인데 요즘은 이제 사실 65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셨던 유엔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65세를 노인으로 정의를 하자. 그래서 이것도 좀 논의가 있어요.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논의점 현재는 65세예요. 그러니까 65세부터 75세기까지를 우리는 정기고령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좀 건강하세요, 다. 요즘은 물론 80까지 건강하시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하시고 75세부터 75세 이후를 후기고령고래요. 죽을 때까지. 그럼 보통 의료비는 언제 많이 쓰느냐 사람이 75세 이후 후기고령기에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 50% 이상을 써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55년생들이 지금 75세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55년생 분들이 75세가 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비가 써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20년간에 걸쳐서 계속 75세 후기 고령자가 매년 몇십만 명씩 나오겠죠, 우리나라에. 20년간에 걸쳐서.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직은 알 수는 없죠. 슬기롭게 잘 해야 되지만 당연히 지금 뭐냐면은 우리 건강보험 이런 개혁들은 사실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게 개혁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사회가 가는 거예요. 이미
다 이 고령화 사회를 겪은 나라들은 이런 걸 다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뜻 지금 이렇게 건강보험 얘기만 했지만 우리가 알던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인구가 계속 늘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세상 오래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부가 결혼해서 뭐 전문 용어로 이제 가입 여성이 15세부터 49세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나라는 보통 그냥 한 여성이 그냥 아이를 낳는 숫자를 얘기해요. 합계 출산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여성이 이제 몇 명을 낳아야 인구가 그때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더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타깝게 일찍 죽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2.1명을 낳아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우리가 지금 0.8명 선이 거의 깨졌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저출산이고 전부 다 너무 안 나니까 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그 인구학자들 외국에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를 안 낳을 수가 있을까? 세계에서 현재 가장 늙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65세가 유엔에서 발표한 노인의 기준 말씀드렸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20%라고 그러면 65세 그냥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국민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가 온 거예요.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빨리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일본은 좀 있으면 국민 3명당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되는 게 몇 년 남은 것 같으세요? 한 20년, 10년 남은 것 같으세요? 20, 30년? 3년 남았습니다. 통계청에서 추계한 자료로는 2025년도에 우리나라도 국민 5명당 1명이 65세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학자들이 거의 경악을 해요. 일본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높은 나라인 일본도 2명을 낳아요. 네? 우리나라 0.8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고 역대 정부 20년 동안 거의 400조 원을 갖다 썼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하나도 효과가 없었어요. 이건 뭐죠? 사회가 뭔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 바뀌지 않으면 뭐 애 셋째 난다고 둘째 돈을 줘봤자 선택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다 알고 있죠. 많이. 뭐 집값도 너무 비싸고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고령화 시대의 얘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가고 아이들은 계속 안 나게 되면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아까 응답하라 1988 시대는 어땠냐고 하냐면요. 저 때는 86년도 88년 이때 때는 20대 30대가 제일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었어요? 활기차죠. 결혼을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그때 그 배움 세대들은 다 최소한 3남매 이상이야. 그때 그 배움 세대 분들은 제발 어떠냐면 있잖아. 빨리 집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야, 다. 그죠? 그때는 또 결혼 정년기도 남자들은 27살, 30살만 되면 노총각이라고 그랬고 여성들은 25세만 넘어도 노처녀라고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의 결혼 정년기는 27세. 여성들은 25세 이전에 결혼해서 빨리 결혼해서 뭐 사골세방에서 얻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거 다 그걸 더 원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독립하려고 그래요? 안 하죠. 다르죠. 바뀐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에 바뀌고 우리나라 인구도 이제는 뭐냐면 노인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다른 세상.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표를 보시면 1960년대에는 연간 100만 명 출산하는데 지금 2017년 35만 명이고 이제는 30만 명도 거의 깨졌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100만 명이 태어나던 세상, 매년 신생아들이 3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세상.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사 났었죠. 이 교대,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서 교대 갔는데 서울 지역에 뭐 기사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울 지역에 졸업하는 교대생이 300명 정도가 되는데 채용 인원은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명이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제가 공부 열심히 했었어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예, 노인 복지시설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거는 뭐 데이터 한번 보셔도 될까? 25세에서 64세 이런 분들이 한참 일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노인은 많아지고 아이도 적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럼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강의 같은 데 가서 보여드리는 게 딱 이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성인용 기저귀 패션쇼예요. 이런 걸 왜 할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다 일본 여행 다시 풀렸으니까 일본 여행 가서 보시면, 저도 일본 가서 보시면 호텔 딱 들어가면 텔레비전 딱 켜잖아요. 뭐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면.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꼭 일본은 그 성인용 기저귀 광고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이때부터요.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애기용 기저귀 판매량보다 많아요. 당연한 거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쵸? 당연히 뭐, 우리 다 아시잖아요. 뭐 요실금이나 전립선이나 뭐 그 다음에 요양병이거나 다 이거 다 기저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성인용 기저귀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저귀 회사들도 성인용 기저귀를 많이 팔려고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험을 딱 봤거든. 네? 그래서 아이들을 안 낳으면 아이들 기저귀 시장은 줄어드니까 그런 거죠. 고령화가 되면서 기저귀의 소비자가 변한 거예요. 요즘 이제 맥주 같은 것도 난알코올 맥주라고 그래가지고 무알코올 맥주들 나오잖아요. 전 아직 맛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선 최근에 무알코올 맥주가 굉장히 치열하게 나와요. 나이를 들면 저도 기자 생활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기자 선후배들 술 많이 마셨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마시지만 나이 들면 술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들도 줄어요, 안 줄어요? 술죠. 그럼 술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줄어드는 거야. 여러분이 술회사 사장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술을 이 사람들이 좀 안 먹던 사람도 좀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연구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술을 좋아했던 분들도 내가 이제 술 많이 먹고 힘드는데 혹시 내가 이제 술 맛은 좀 나면서 술 먹는 기분 나게 이런 거 찾지 않겠어요? 내 몸은 안 되고 체력은? 그렇죠? 그러니까 난알코올, 무알코올 시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만든 고령화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고령화가 되면 이제 고령화는 아까 그랬죠.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장수예요. 그죠? 이제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 장수의 리스크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근데 리스크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이란 말보다는 어찌 보면 이건 중립적인 말이에요. 리스크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리스크와 그 데인저라고 있어요. 영어 단어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험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위험. 그러니까 위험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 데인저 혹은 리스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와 데인저는 D-A-N-G-E-R. 데인저랑 리스크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전 상당히 기후 문제가 앞으로 되게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후 문제 때문에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요. 태풍도 많고요. 장마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뭐 몇 년 전에는 일본에 이제 동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참 우리가 이제 그 쓰나미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도 뭐냐면 참 그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갑자기 어떤 어마어마한 해일이 와가지고 그 바닷가 마을을 전부 다 그 초토화시킨 걸 보게 되면 저는 가끔 이제 뭐냐면 참 인간이라는 게 자연 앞에서 어쩌보게 되면 되게 작은 존재에 불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하루 열심히 먹고 해야겠다고 뭐 하고 막 해도 뭐 일하고 그래도 사실은 저거 한 번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로 인해서 내 삶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그냥 위험이에요, 위험. 그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 그래서 뭐 해일이 올 거에 대비해서 그 방파제도 잘 쌓고 그다음에 재난 훈련도 잘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보다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하면 이런 것을 내가
관리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고, 대인전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대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수를 우리가 만약에 대인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면 늙어가는 대로 도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인생 철학으로. 근데 우리가 이 장수라는 것 자체를 좀 보다 그 리스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저희들한테는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제 유병장수, 병이 씨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 병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그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동도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맨 마지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를테면 우리가 성인병 같은 국민 3명 다 1명이 걸린다는 뭐 당뇨병 같은 것들도 요즘은 사실은 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뭐 90, 100세까지 다 사세요. 그럼 관리를 하셔가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유병장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병이 씨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최악의 상태에서 오래 사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잘 관리하면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사실은 약 먹고 고지혈증 관리하고 운동하고 좀 식이요법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전혀 없고 또 요즘은 건강검진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건강검진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하게 있고 뭐 암 같은 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암 같은 것들도 요즘 웬만한 암들은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다 고쳐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도 열심히 받고 이런 리스크를 내가 알고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유병장수에 대한 리스크예요. 또 유병장수 리스크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보험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보험. 그랬죠? 내가 평생 동안 쓰는 그 병원비의 50% 이상을 몇 세 이후에 써요? 근데 내가 보험을 딱 가입했는데 70세 만기를 딱 가입한 거야. 그럼 내가 73세에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혜택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험이 옛날에 나온 보험들은 되게 다 좋아요, 다. 훨씬 지금보다 보장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 거 가지고 있는데 옛날 것들은 뭐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가족력이 있다, 우리 집에. 암이라든가. 근데 가족력 하나씩 거의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유전적으로 완전 월등하시 안 아픈 집안도 있긴 하지만 저희도 있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집안에 뭐 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고지혈이 됐든 뭐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은. 그죠? 암이 됐든. 그러면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내가 보험을 좀 추가로 좀 너무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서 내가 왜냐면 80세 끝난 다음에 81세 아프면 어떻게 돼? 암에 걸리면. 그리고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노화입니다. 나이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암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병들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노화예요, 노화. 인간의 노화는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인간의 노화를 과연 일부 이제 미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고치겠다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연구 수준이고 상품화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아프면서 오래 사는 삶을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사는 거는 뭐냐면,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동하는 거예요, 거동. 네, 저도 부모님 오래 아프셨었는데, 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일본이 이제 이런 게 먼저 경험했으니까,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도쿄도의 장수센터, 장수과학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 이제 그 연구실장님이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서도 뭐냐면 우리 걷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 이 걷기 운동 나쁘다는 게 걷기 운동만 봤더니 이분들이 근육이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이제는 병으로 얘기를 해요. 근감소증.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뭐냐면 나이 드셔가지고 넘어지셔서 고관절 다치시면 거기다 회복 못 하시고 돌아가세요. 딴 거를 아프셨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고관절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거의 그런 공식처럼. 아시잖아요.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넘어지면 안 돼요. 낙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에서는 그 도쿄도 같은 데서 뭐냐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벌여요. 근육을 강화하자. 근육 연금에 들자.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는 뭐죠? 돈 연금도 들고 근육 연금을 들어야지 내가 안 넘어지고 튼튼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데 이제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울대 그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님이 유튜브 같은 데서 근력 운동들 하거든요. 저는 되게 저도 근력이 너무 없었고 맨날 혼나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뭐 하다 보면 무리하면 다치고 뭐 밴드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 부상이 없잖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서 그런 유튜브 같은 것들도 너무너무 좋은 게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근육을 이제 그러니까 근육도 뭐죠? 유병장수를 대서 내가 잘 관리해야 되고 보험 잘 봐야 되고 세 번째 뭐죠? 근육연금을 드셔야 돼요. 근육연금. 예. 특히 근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엉덩이 근육. 걷는 데 관련된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 근육 이런데 무릎은 나빠져요, 나이가 들면.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무릎은 나중에 나빠지면 바꿔 껴야 되는 거잖아요. 무릎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에 가까운 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 허벅지 앞부분에 대퇴사두근 운동을 해가지고 다리 힘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근육을 두시고. 두 번째가 이제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이런 거죠. 나는 건강한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퇴 파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고 건강한데 돈은 다 떨어진 거야. 근데 사실 은퇴 파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그런 그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나이가 이분들이 한 70 정도 됐을 때는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걱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80 넘어오니까 이제 오래 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거예요. 오래 사는 노인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이러다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더 돈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번 시간과 혹시 또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할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무업장수. 그래서 이제 먼저 유병장수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험, 내가 의료비가 70원 많이 드니까 보험을 내가 잘 점검한다. 근데 뭐죠? 근육연금에 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전장수 말씀드릴 거고, 무업장수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게 강남에 어느 목사님이 기고하신 글이에요. 글의 제목은 삼식시 밥 먹읍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삼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남성분들은 좀 싫어하셨고 그 여성분들은 막 재밌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성이나 여성이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밥 한 끼를 집에서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 한 끼를 먹으면 일식이, 두 끼 먹으면 뭐 이식이 혹은 두식이, 밥 세 끼를 먹으면 삼식이, 제일 나쁜 남편은요, 야식이, 야식까지 먹는 야식.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남편은 뭐죠? 한 끼도 안 먹는 영식님. 한 끼도 안 먹는 게 영식님이라고 해요.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퇴직한 남편분이 이 기고한 내용도 그거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와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교회에 오시는 어떤 여성분이 아시는 분이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좀 남성들이 좀 깨우쳐서 음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란 이런 얘기인 겁니다. 글의 내용 자체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 이런 거든 그냥 주부분들은 딱 그냥 이해를 하세요. 직관적으로. 남편이, 왜냐면 남편 퇴근하고 애들 학교 가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다 대학까지 갔다 생각하면은 완전 이제 나만의 시간인데 갑자기 매일 나가던 남편이 아침부터 집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대요. 불쌍해 보이는데요. 평생 동안 가족 위해서 일하고 막 이랬으니까 저 인간도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밥도 차려주고 그러는데 그런 됩니다. 들어보면.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꼴 보기 싫대요.
밥만 기다리는 사람 모습이.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건 이제 뭐냐면 일본의 사례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한 거니까. 일본에는 뭐냐면 은퇴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많이 걸려요? 아내들이 많이 걸려요. 네, 퇴직한 남편 때문에. 은퇴 중에서 그걸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퇴직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이제 사회생활 했으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래. 컴백홈. 가정으로.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제 남편도 퇴직하고 애들도 다 키웠으니까 이제 나는 해방이야. 가정으로부터 나 이제 탈출이야. 서로 생각이 다른 거야, 출발이. 남자는 컴백홈. 이제 나는 다 했는데 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드는 게 이제 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로 드는 건데 식사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나가야 돼요. 나가서 이제 제일 좋은 건 돈도 벌고 일도 하면 제일 좋은데 설사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쉽지 않은 게 남자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남자들이 평소에 제일 밥도 같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에요. 술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에요.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뭐 이렇게 동네 친구를 하더라도 얘네들 많이 봐야 한 달에 한 번 보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남자들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 20명 있으면은요, 빈방 하나 잡아가지고 딱 집어넣어놓고 소주랑 술, 맥주랑 몇 병 딱 갖다 주고 나오면 딱 나올 때요, 줄 서서 나와요. 큰형님부터 막내까지 쫙. 그죠? 남자들은 서열을 매겨요. 여성들은 이렇게 서열을 많이 매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뭐냐면은 직장을 다녔던 여성들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남자들처럼 완전히 단절되지 않아요. 그렇대요, 연구 결과들이. 네? 그래서 훨씬 더 나이 들어서 더 잘 사는 게 여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더 원래 잘 살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남자가 죽어도 잘 살아요, 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가 먼저 죽으면 잘 못 살아요. 이건 데이터라도 나와요. 네? 데이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의 가치라는 게 단순한 게 뭐냐면 퇴직하고 나게 되면 가족의 관계 자체가 다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래 살잖아요. 그럼 막 한 90까지 살면은요, 뭐 이를테면 애들 뭐 시집장가 갔다 치고, 결혼했다 치고 그러면 60세부터 가정을 해보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이랑 아내랑 단둘이 20-3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매일 남편하고 아내 얼굴 보면 좋겠죠? 60 넘어서 매일 보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전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매일 보고 있으면 한 번쯤은 정말 미울 것 같아. 예? 가끔 봐도 미울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인류가 이렇게 부부 둘이 오래 사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펼쳐지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가서 나갈 수 있도록 아내분도 남편 퇴직 앞에 둬서 당신 가정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알아요. 이제는 그런 거를. 예? 이제 많이 알아서 취미라도 뭐든지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딱 다쳐서 준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놀아줘 밥 좀 줘 은퇴 남편 있어야지 아내는 속 터져. 근데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요리 학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저 들은 얘기인데 50대 남성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약간 깨치신 분들은 이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집에서 마누라가 안 차려줄 생각하고 떠나서 내가 이제 아니면 또 요즘은 또 해주는 아빠가 또 현대에 맞는 아빠잖아요. 힘들어 요즘 아빠도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님 세대 절대 그런 거 없으셨는데 정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다 그러시 비슷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도 못 들었고 제일 맛있는 반찬은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요즘은 제일 맛있는 반찬 누구한테 와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들한테 가지 저한테 오겠어요. 바뀐 거죠,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왜 도서관에 지금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해요. 근데 지금 노안이 자꾸 오니까 힘드네요,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스크, 예. 무전장수, 돈 없이.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노후에 관한 이 자산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 이자가 10% 되면은요, 되게 노후 준비가 굉장히 쉬워요. 아, 내가 그러면은 한 5억을 모을까? 그러면은 10%니까 1년에 5천만 원씩 나오면 이거 갖고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게 저희 아버님 세대가 생각했던 노후 준비 방식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높았으니까 이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뭐 15% 됐으니까 야, 내가 한 4억만 있어도 5억만 있어도 난 노후는 끄떡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금리란 게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금리가 변하죠. 금리가 왜 중요한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노후자금 운영할 때 금리가 중요해요.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떨어지고 있지만 집값이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던 게 우리나라만 현상이 아니에요. 많이 올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은행이자가 1%야.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거의 0%대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자가 0%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누구한테 돈을 꿔주는데 이자도 안 받고 꿔주는 거야. 말이 되겠어요? 벨기에 같은 나라냐 돈 꿔가면은 이자를 줬어요, 은행에서. 이게 뭐냐면 이 경제 역사에서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나와? 제로 금리가 나와?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뭐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낮아지는 금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놔봤자 아무런 내가 보상을 못 받아. 이자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이러느니 내가 이 돈 가지고 뭐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지라고 사람들이 돈을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죠? 이분이? 그쵸.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워렌 버핏. 저는 옹이라고 그래요. 버피동. 이렇게 나이가 이제 거의 9순이 다 되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금리는 다른 자산 가격의 중력처럼 작용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자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도 커집니다. 요즘 막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드신 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금매물을 처분하겠죠.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야 금리가 오르는 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야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네,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뭐 영끌해가지고 막 무리해서 사신 분들은 좀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때. 여기서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뭐 8%까지 간다. 8%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는 가면은 뭐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일 것 같고 가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견딜만 할 건데 그래도 현재 이런 금리에서 오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시기에 내 금리가 어떤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금리는 지금까지 떨어져 왔습니다. 거의 40년간. 지금 요번에 고민스러운 게 요번에 금리가 다시 오르는 거를 바뀌는 거냐 아니냐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떨어졌죠. 그죠? 크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가격도 어때요? 여러분 금리만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금리만으로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후자산 운용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현재 우리가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은행이자가 15%다. 이자율이 15%면 내년이 2배,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5년이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제 얼마 전에는 1%였잖아요, 은행이자가. 그러면은 1% 은행이자로 내가 돈을 운용하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몇 년 있어야 돼요? 72년. 이게 72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로
내가 이 돈을 운용하면 내 돈이 언제 2배가 될까? 72를 10으로 나누면 7.2가 나오잖아요. 아, 7.2년 뒤에는 대략 내 돈이 2배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내 돈을 2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또 나눠요. 기간을 72로. 그럼 72 나누기 또 10이니까, 아, 7.2년 뒤에는, 7.2%를 내가 매년 따면, 복리로 따면 내가 2배가 되는구나. 그런 공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 금리가, 당연한 얘기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돈을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높으면 좋은 거예요. 해법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 이제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길게 가져갈까? 그러니까 뭐 재취업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연봉이 작더라도 그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체면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축은 하나 가져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당연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금리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노후 자금을 쓸 것인가. 노후 자금 핵심은 그거거든요. 노후 투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내 돈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현금 흐름이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을 때는 매월 월급 형태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퇴직을 하고 나게 되면 내가 뭐 일해서 벗는 소득의 꾸준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까지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면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연봉 받는 직장 갈 것 같진 않아요. 나이대가. 그럼 내가 연봉이 좀 적더라도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가면서 뭐 능력 있으신 분들은 뭐 프리랜서 하시거나 하시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또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급여 적더라도 꾸준하게 내가 현금 흐름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체면 상대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체면을 버리더라도 그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그 다음에 현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금을 있는 자산을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임대업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월세 받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리츠라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 중에 배당 같은 것도 내가 배당으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즘은. 예?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을 내가 매월 뭐가 나오는, 현금이 나오는 그런 자산을 갖거나 아니면 젊어서부터 꾸준하게 나중에 내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을 그런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거나 이게 뭐예요? 연금 상품인 거예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계좌라든가 뭐 퇴직연금 이런 게 다 그런 제도들인 거예요. 내가 젊어서 꾸준히 넣어서 나중에 이걸 내가 현금 흐름으로 받을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내가 현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집이 한 채밖에 없어. 근데 현금 바꾸면 뭐 해야 돼요? 주택연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 집을 내가 이용해서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나 싫어. 난 조금씩 팔아갖고 난 살래. 그럼 내가 있는 거 조금씩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네 가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네 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현금 흐름을 미리미리 잘 계획을 세워나가느냐.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고 오늘은 고령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의미, 그 다음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께서 저 그런 얘기거든요. 노후 준비는 이게 뭐냐면 이 종합예술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고 성공한 노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돈이 좀 적더라도 성공한 노후로 사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자기한테 맞게끔 이런 어떤 그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